금요일 새벽, 산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이 창문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을 촬영합니다. 천천히, 직선으로. 아무도 드론을 쏘지 않고 드론은 창고 위로 내려와서 폭발해. 몇 분 후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저 아래에서, 마당에서 경비원이 창고에 가스 실린더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자네가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동안 날이 밝아오면 산트페테르부르크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공군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도 미사일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의 아마존을 불태우는지 이해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가 4년간의 전쟁 동안보다 지금 더 두려워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의 일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주일 내내 이어진 포위의 절정이었습니다. 8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월 18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탐보프와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인접한 산업도시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은 공격입니다. 바로 그날, 러시아 상업항공편의 승객들이 창문을 통해 비행기 고도까지 치솟는 연기 기둥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즉시 목표물을 알아봅니다. 이름만 보고도요. 그들은 외칩니다. 저기 있다. 와일드베리스다. 아무도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 3일 후 또 다른 영상은 엘렉트로스탈의 남은 것을 보여줍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수백 미터에 걸쳐 줄지어 있는 벌거벗은 강철 기둥들만 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방차, 아주 작고 세어 옆에 멈춰서 있었어요. 그러자 21일 포돌스크 차례였습니다. 22일 크라스노다르, 그리고 네빈노미스크 남쪽에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서 연기가 너무 기이한 형태를 띠어서 주민들은 그것을 토네이도에 비유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지평선까지 내려오는 검은 덩어리가 주택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불길의 주황색 성광이 보입니다. 현지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소방관과 특수 헬리콥터를 투입했습니다. 23일에는 목표가 보로넷이었습니다. 24일, 이 영상의 시작을 알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벽, 트베르, 그리고 심페로폴까지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그리고 25일에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규모를 바꿨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세요. 예카테린부르크는 우랄 산맥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리스본이 파리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불타는 주차장에서 달아났고 누군가가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엔 창고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도시에서 열리고 있던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도 드론 경보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이 우랄 산맥에 도달했다는 것을 막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10개 센터가 타격받았습니다.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창고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축구장 16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불타고 있는 창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런 목표물들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크라이나가 온라인 상점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창고들이 러시아 군대에 드론 부품을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항법 장비와 군사 물자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인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에 복수. 러시아가 노바포시타 터미널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택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파괴했습니다. TF 경제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장과 창고 92곳이 파괴됐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당한 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런 공격을 테러로 규정합니다. 또한 회사 소유주는 공격 대상이 평범한 직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모든 것을 팝니다.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군사용 물품은 전체 목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목표가 단순히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직접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백만장자가 2개의 연기 기둥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산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도로에서 무심코 대답했다. 그는 드론들이 이 지역의 모든 창고 위를 지나갔다고 말한다. 드론들은 정확히 와일드베리스를 타격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모두 알다시피 그들은 회사를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평범한 남자 크렘린이 모르는 척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이것은 피해가 아니다. 부수적인. 이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지난 4년간의 전쟁 동안 와일드베리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에 침공이 시작됐을 때 서방은 모든 것을 제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들이 떠났습니다. 매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떠났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전쟁의 대가를 체감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서방 브랜드들이 남긴 빈자리는 채워졌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와일드베리스였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모퉁이에 분홍색 픽업 포인트가 생겼고 연간 2조 루블이 넘는 금액이 오가고 있습니다. 창립자인 타티아나 킴, 전직 영어 교사였던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약 8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킴은 와일드베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그 분홍색 로고도요. 바로 그 이유는 서양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현대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러시아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소비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미래는 침공과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브랜드는 살아남았고 번창했어요. 그 브랜드는 모방하던 서구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업가는 아니죠. 2024년에 푸틴 본인이 직접 승인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와일드베리스는 삶이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농담거리였고 소포는 다음 날에도 계속 도착했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계속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푸틴이 트로피처럼 자랑했던 그 경제가, 제재에도 끄떡없다고 했던 그 경제가 본인도 모르게 완벽한 표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입 대체가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창고를 가진 다연성 상품들로 가득 찬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보고 서방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제는 외부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 자신도 이 제재 캠페인을 장거리 제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년간의 금수 조치, 로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드론이 며칠 만에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일반 뉴스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이 전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러시아의 방어망은 어디 있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 정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수학이 등장합니다. 이 캠페인의 무기, 전문 언론 보도에 따르면 FP1이라고 합니다. 파이어포인트에서 제작한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의 수치가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이 드론은 약 55,000달러 정도 합니다. 최대 16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60에서 12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법은 관성 항법 시스템과 위성 항법을 결합합니다. 러시아의 전자방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포인트는 하루에 200개 이상을 생산한다고 주장합니다. 모터 부품의 97%가 회사 내에서 직접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는 병목이 없도록 반대편을 비교해보면 샤헤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붓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2023년에 대당 거의 19만 3천 달러에 이란에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는 자체 버전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이 생산량은 하루에 약 100대 정도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혼자서 그 2배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저렴한 드론 경쟁에서 우크라이나는 경쟁자의 속도를 따라잡고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드론을 숨을 곳이 없는 목표물에 조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전투기는 경납고에 보관하죠.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보호하고요. 하지만 물류센터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위성에서도 보유 정도입니다.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고 플라스틱, 천, 골판지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수백 군데나 퍼져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우선순위인 것만을 보호합니다. 크렘린은 정유소에 집중합니다. 기지에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벽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중 하나에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고 물류단지 전체가 불을 밝히고 있다.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고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레닌그라드 주 정부는 59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날 밤에 사실일 수도 있지만 두 단지도 똑같이 불탔다. 그리고 그게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야. 거의 모든 걸 가로챘는데도 몇 개만 지나가더라도 거대한 무방비의 표적을 만나게 돼. 우크라이나로서는 드론 하나를 잃을 때마다 5만 5천 달러가 든다. 러시아로서는 드론 하나가 통과할 때마다 창고 하나 전체가 날아간다. 그리고 창고 하나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 러시아 언론이 인터뷰한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불에 탄 것을 재건하는 데만 350억 루블을 넘길 수 있고 약 4억 5,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보상하긴 어려울 거야. 시장도 바로 그 메시지를 이해했지. 오존의 주식은 국내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소매업체인 모스크바 증시에서 하락했습니다. 오존이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벽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알린 두 개의 연기 기둥은 한쪽에서는 와일드베리스가 불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존이 사용하는 물류 허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상에서 마비 상태를 요약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운송 트럭들이 마당에 줄지어 멈춰서 있는 모습. 온전한 상태로 정렬되어 더 이상 실을 것이 없어진 채 차량대는 살아남았고 그 차량들이 운반하던 곳은 연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숫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는 모든 것을 이 창고에 쏟아부은 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일드베리스는 아마존처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잃는 건 회사만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소규모 판매자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 사업가이자 소형 린넨 의류 브랜드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요약하는 하소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품이 여러 창고에서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소식을 들을지 몰라 잠에서 깨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캠페인의 진짜 효과를 정의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 쪽은 모든 게 다 닫혀버렸고 여전히 수많은 대출은 당신의 부담이에요. 재고는 제가 됐고 그 재고를 산 빚은 그대로 남아있죠. 또한 이 판매자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든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7월 7일 첫 공격 11일 전이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이용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상품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구 그대로 드론 공격까지. 남발 이후 회사는 자발적인 지급을 발표했고 대출 상환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독립 언론들은 판매자 그룹을 분석해보면 손실에 비해 수십 배나 적은 보상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만 루브로치의 재고에 대해 200달러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증빙을 올린 판매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비용은 돈만 의미하지 않아요. 도시 반대편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한 주민이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고 수평선을 뒤덮은 버섯 모양의 구름을 촬영했습니다.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자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도 경보는 울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문장이 분석보다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2026년 러시아에선 안심하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전쟁이 시작된 채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반응도 물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와일드베리즈의 창립자인 타티아나 킴도 남아있는 창고들 사이에서 상품을 재분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빌려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안정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해집시다. 러시아는 돈도 있고 창고를 재건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대체 경제는 여전히 집중되어 있고 거대하며 완전히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창고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표적이 됩니다. 그 점을 입증하듯 그 캠페인은 이미 확장되고 있습니다. 같은 주에 드론이 미라토르그의 새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국내 최대 용료 생산업체인 미라토르그, 그리고 우크라이나 감시 채널에 따르면 16대가 넘는 드론 이 아르마비르의 석유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화재가 주거 건물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음식, 연료. 공격받는 회사가 아니야. 이건 경제 모델 전체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 캠페인이 어떤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보다 크렘린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야. 기지가 파괴되는 건 일종의 타격일 뿐이야. 아프긴 하지. 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어. 방어 수단이 없는 경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서방의 제재는 유럽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 정부 간의 합의에 달려 있었어. 그리고 러시아는 그것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배웠지.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는 단 한 가지에만 달려 있어. 우크라이나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200대의 드론을 출하하고 있어. 어떤 정상회담도 이걸 멈출 수 없어. 법적인 허점도 없어. 그리고 그 제재의 표적은 러시아 군인이 아니야. 그들의 목표는 지난 4년을
지탱해온 그 암묵적인 약속이야. 전쟁이 멀리 있을 거란 약속이지. 삶이 평범하게 계속될 거라는 약속이야. 소포가 다음날 도착할 거라는 약속이었지. 직접 볼 수 있듯이 그 약속은 창고들과 함께 불타고 있어. 러시아의 대기업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 목록은? 이제 막 시작됐어. 우리는 이 캠페인의 모든 전개를 이 채널에서 계속 따라갈 거야. 앞으로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이제 네 의견을 듣고 싶어. 이런 공격들로 푸틴이 물러서게 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걸 아래 댓글에 써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